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인 임상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상 허가는 인체 대상 임상 시험을 시작하는 규제적 관문으로 신약 개발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상 허가는 그 전임상에서 임상 1상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임상 1상이 끝난 다음에 임상 2상 허가를 받을 때, 그리고 임상 2상이 끝난 다음에 임상 3상 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임상 3상까지 다 임상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판하기 위해선 NDA라고 해서 이제 그 FDA나 뭐 식약처나 EMA나 이제 규제기관에 이 약을 시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그동안 임상 시험 결과를 모두 모아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시판 약물로 이제 허가할 것인지 아닐지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까지 올라오게 되면 원래는 10,000개 정도의 이상의 컴파운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쭉쭉 줄어들어서 1상에서는 6개, 그리고 임상 2상에서는 4개 정도, 그리고 임상 3상에서는 2개 정도로 줄었다가 이제 1개 정도가 이제 시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하게 되고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임상 1상, 2상, 3상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람한테 이제 수행이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인원수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임상 허가는 임상 시험 계획 승인 IND는 인체 대상 임상 시험을 위한 규제 기관의 허가 과정입니다. IND의 목적은 안정성 확보, 그리고 과학적 타당성 검증, 규제 준수 여부입니다. 전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 시험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잠재적 효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이제 FDA, 미국 같은 경우는 FDA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EMA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MFDS가 있고, 일본도 또 이제 각자 국마다 이제 그 규제기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형식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해서 임상시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허가는 신약 후보 물질의 인체 적용 전에 제일 중요한 규제적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기관별 임상허가 절차를 보시면 뭐 FDA는 IND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검토 기간이 30일 정도, 워킹데이로 30일인데요. FDA는 특이하게 30일 이내 그 어떤 레터 같은 게 오면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FDA 같은 경우에는 프리 IND 미팅 같은 걸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FDA는 이제 30일 지나도 이게 레터가 안 오면 임상을 시작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EMA는 CTA를 제출을 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제 검토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임상을 할 때는 나라별로 다 이제 임상 기관에 제출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은 뭐 60일 이상 걸린 데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뭐 한 2주 이내에 이제 임상 허가를 내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그 유럽의 이제 그 EMA 말고 각 국가별 지정 기관에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팅을 많이 합니다. 사전에 미팅을 많이 하고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워킹데이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워킹데이 일주일 놀랬죠. 워킹데이 일주일 걸려서 임상 허가를 받아서 임상 1상을 유럽에서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MFDS는 우리나라 형태고요. IND를 하고 그리고 검토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정도, 워킹데이 30일이고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떤 보완이 되면 다시 보완사항을 접수하고 다시 30일 검토 기간을 더 거쳐서 이제 또 문제가 없으면 임상 허가가 나면 좋은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제출하고 30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장기간의 이제 IND 제출한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PDMA라고 JIND를 해서 여기도 일반적으로 30일 정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임상 허가 과정에서 AI는 그 안정성 자료, 규제 인텔리전스, 안정성 평가 지원, 임상 시험 설계 최적화 이런 부분에서 AI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자료에서 문서 생성할 때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AI 시스템을 통해서 IND 신청 문서의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IND 신청 문서 자체가 상당히 그 규격화되어 있고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실험 보고 리포트들이 있으면 리포트들을 다 모아서 하고, 그리고 공정개발에서 이제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원료라든지 그걸 드럭 서브스턴스하고 드럭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 약물의 원료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CTA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검증하는데 여러 문서 간의 일관성을 AI가 검증해서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국어 규제 문서 준비를 AI 번역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그 임상을 그 한 나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를 넓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데는 국내에서도 하고, 그리고 같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같이 이제 그 임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국적 임상을 하게 되면 그 문서를 자체를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환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문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된 게 필요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프랑스에서 한다 그러면 프랑스어로 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제공받아야 되는 문서도 있고, 그리고 의사들이 제공받아야 되는 문서들은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영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 환자한테 줄 문서 같은 경우에는 꼭 그 한글로 된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 인텔리전스를 보면 그 규제 모니터링을 AI가 그 이런 규제 관련돼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규제 관련해서 예전에 독성 관련된 규정을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한번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상 IND를 했는데 그 물질의 이제 독성 부분이 이제 거기 명시되어 있고, 그 규제에 따라서 용량을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IND를 냈다가 상당히 그 전임상 시험을 많이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 분석, 특정 약물 유형이나 정증에 대한 규제 요건을 AI가 분석하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GPT의 챗GPT가 LLM이라고 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약물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RAG라고 해서 렉이라는 걸 써서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분석한 걸 기반으로 해서 AI가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제 관련돼서는 이제 규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셋을 AI가 따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또 아니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먼저 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답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규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성 예측을 AI가 지금 이건 많이 발전하는 좀 단계에 있습니다. 과거 승인 사례를 학습해서 AI 모델이 현재 시점의 승인 가능성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과거에 이제 임상 1상 단계에서 이것이 과연 승인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상용 프로그램으로 예측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무료로 이제 또 그런 승인 가능성 예측을 또 러프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평가 지원은 독성 예측을 AI 기반으로 독성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독성 예측 모델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안정성 우려 사항을 사전에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데 전임상 데이터에서 미묘한 안정성 신호를 AI가 감지를 해서 그 IND 내기 전에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IND를 내기 전에 이제 데이터 서류를 만들 때 원래 맨 처음에 데이터를 딱 모은 다음에 이제 종합해서 이게 그 규제기관의 이제 기준에 맞는지 그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갭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갭 분석에 이제 AI가 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드럭 인터랙션은 AI 모델을 통해서 복잡한 드럭 상호 인터랙션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임상시험 설계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환자 선정을 어떤 환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상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제일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환자가 잘 들어와야 되죠. 환자가 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아니면 어떤 병원에서 할 수 있게 환자 선정 기준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최적의 환자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제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 계산이라든지 그 바이오마커 식별 그리고 엔드포인트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임상 엔드포인트를 AI가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상 엔드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임상 엔드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임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상 엔드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임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응적 설계라고 어댑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AI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적응증 임상시험 설계에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적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보다 또 유연하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허가를 위한 자료 제출하는 것은 전임상 데이터를 모두 제출을 합니다. 특히 GLP에서 하는 것들은 모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안정성 시험 그리고 약물 동태학, 양력학 시험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는데요. 임상 일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 그러니까 독성에 대한 부분이 약효는 이상에서 할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안전한지를 그리고 그와 연동돼서 PK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약물 동태학이 어떻게 되는지, 양력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장 임상 일상에서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CMC라고 해서 물질을 이제 드럭 서브스턴스, 드럭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드럭 서브스턴트는 이제 원료 의약품이 되는 것이고요. 드럭 프로덕트는 그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을 하기 위해서는 약으로 만들어져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포뮬레이션이라고 제형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캡슐에 담아서 그냥 임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하스피탈 파마시가 있어서 임상할 수 있는 병원 안에 이제 조그만 캡슐 같은 걸로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조해서 바로 복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약물을 이제 제조를 해서 가는 곳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계획서가 있고요. 임상시험 계획서에는 임상시험의 목적 그리고 어떤 대상군으로 이제 할 것인지 어떤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인지 제외할 것도 어떤 기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임상시험 디자인, 안정성, 모니터링 계획, 동의서하고 윤리적인 고려사항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자료 정보를 또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임상시험의 이제 책임자들 그리고 참여 연구원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임상시험 실치 기관 정보하고 어떤 자격 같은 것들을 같이 모아서 제출하게 되면 규제기관에서 이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허가하게 됩니다.
FDA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것이 독성하고 약물 동태악을 가장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FDA로 마저 가실 경우에는 독성하고 약물 동태악을 반드시 그 잘 패키지로 만들어서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임상 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사례를 좀 몇 가지 보면, 키트루다 펜브로들리주맙은 MSD, 머크에서 개발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PD-1 억제제로 여러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바이오마커 전략은 PD-L1 발현 수준을 바이오마커로 사용해서 발현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을 특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응증 확장 전략으로 흑색종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속 프로그램, 그러니까 브렉스루 테라피로 지정이 돼서 규제를 좀 덜 받고 절차를 가속화하는 하는 그 작전을 썼고요. 그리고 규제 기관과 이제 협력, 보통 이런 경우에는 FDA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임상 개발 계획을 최적화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첫 승인 후에 30개 이상의 적응증으로 확장이 됐고, 이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스피나자는 그 바이오젠에서 개발한 척수성 근위축증 SM의 치료제인데요. 이건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의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일단 이걸 개발할 때 그 보통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제적인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희귀질환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맨 처음에 임상 시작하기 전에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지정을 받아서 규제적인 혜택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 단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임상시험 설계를 최적화했습니다.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자 단체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모두 가는 게 아니라 임상 2상 정도 끝난 다음에 조기 승인을 신청을 하고, 임상 3상은 판매하면서 이제 그 실시하는 형태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력한 효능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명확한 생존율하고 운동기능 개선 데이터를 제시해서 스피나자는 2016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고, 이제 SMA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인데, 이 환자들의 생존율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칼케토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BTK 억제제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과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이제 IND 제출 시점을 정했고요. 충분한 전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IND를 제출했습니다. 전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IND를 제출한 다음에 이제 보완사항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일 룰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증명하라 그러고 하면 그걸 증명한 다음에 이제 또 IND 다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 약물을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브루티닙 같은 선행 BTK 억제제 이제 문제점, 한계성을 개선하는 형태로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개발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기부터 자지역 임상시험 설계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가속화했습니다. 보통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국내로 바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국내 코케이션과 이제 동양인과의 이제 인종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임상을 다시 해야 되고요. 비교 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거를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해외에 팔고 싶다. 그러면 해외에 바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 간다 그러면 코케이션 인종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또 그 지역, 그 나라에 대해서 임상을 실시해서 안전한지 그리고 약효가 제일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판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케토 같은 경우에는 신속 그 심사 프로그램 과 그 브렉스루 서라피하고 엑셀러레이터 어플러블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승인한 후에 지금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고요. 이브루티닙 대비해서 안정성이 개선된 프로파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보다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더 많이 팔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퍼스트 인 클래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나온다고 하면 먼저 번에 나온 약에 대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약물로 그 퍼스트 인 클래스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로는 톡스넷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및 독성과 안전성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PKDB로 해서 약물 동태약 매개변수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프로그램으로 데렉이라는 것이 있는데 데렉은 80개 이상의 독성 예측 모델을 제공하고요. 데렉 같은 경우에는 그 FDA에서 그 인정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임상할 때 이제 그 독성 시험은 메인 성분을 주로 이제 그 메인 성분에 대해서 독성 시험을 해서 그 독성 결과를 내는데 메인 성분 외에 불순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양도 별로 없고 만들려면 힘들고 그리고 그 이게 메타볼라이트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대사 안정성이 좀 불안해서 이제 디컴포즈돼서 나온 물질들 이런 것들은 용량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직접 실험을 해야 되겠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뭐 불순물 조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데렉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증명해서 FDA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으로서는 톡스스타라고 해서 KIT에서 우리나라 KIT에서 제공하는 무료 독성 예측 웹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무료로 이제 독성 관련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임상 허가 관련해서 콜랩에 접속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콜랩에서 할 거고요. 그 실습 파일은 공유 폴더에 올려놓겠습니다. AI 기반 임상허가 데이터 분석 실습은 이것을 뭐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AI를 활용한 임상허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서 약물 승인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FDA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서 약물 특성에 따른 승인 가능성을 예측하는 간단한 모델을 만들 겁니다. 이것은 그 간단한 모델이고요. 실제로는 복잡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데이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임상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결과만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부분이 있고 이렇게 예측해서 이렇게 임상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하게 되고요. 구글에서 이제 폰트 설정을 하는데 이게 폰트 설정이 잘 적용이 안 돼서 에러가 많이 나는데 주로 영문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폰트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가상의 임상 허가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임상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임상 허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 특성을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 효능 점수, 안정성 점수, 임상 시험 참여자 수, 그리고 바이오마커 허가율, 변화율, 그리고 이상 반응 발생률 이런 것들을 다 특성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승인 여부 결정은 간단한 규칙 기반으로 해서 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다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이제 승인 여부까지 다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만들어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개,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5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임상 효능 점수, 안정성 점수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임상 시험 규모, 그 다음에 바이오마커 변화율, 그리고 이상 반응률, 그 다음에 요 0이 승인 여부입니다. 기본 통계량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량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승인 비율은 0.035로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데이터 시각화및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폰트 관련돼서 설정한 부분인데 요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리가 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각 여러 가지 이제 작업, 뭐 분포, 플롯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좀 전에 데이터 샘플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고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데이터니까요. 데이터 통계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서 어플러블 스테이터스에서 녹색이 1번입니다. 녹색이 1번 이게 어플러블 된 것들이고요. 클리니컬 에피카시 스코어가 높고 세이프티 스코어가 높은 것들이 어플러블 스코어가 스테이트가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플러블 스테이터스가 0 리젝트하고 어플러블 된 것을 보면 클리니컬 에피카시 스코어가 높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어드밴스 이벤트 레이트가 리젝트 된 거에는 어드밴스 이벤트가 높고요. 그리고 어플러블 된 것들은 어드밴스 이벤트가 낮습니다. 임상을 하다 보면 그레이드 1부터 4까지 이제 애드버스 이제 그레이드가 나눠지는데 그레이드 2까지는 간단한 설사나 아니면 구토 이런 것들이 되고요. 3번부터는 좀 위중한 단계로 들어가는 그레이드가 됩니다. 세 번째 AI 모델 구축 및 평가 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코드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앞에 것들은 지금 폰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 데이터,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 생성 코드입니다. 여기서 33번부터 그래프 생성 코드가 되고요. 데이터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쭉 이제, 시각화하고, 이제 혼동,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팅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델 정확도가 나오고요. 분류 보고서들,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는 클리니컬 에피카시 이제 약물이 이제 허가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약효가 제일 중요하죠. 약효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이프티 그리고 트라이얼 사이즈 그다음에 애드밴스 이펙트 레이트 바이오마커 체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중요도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피처 임포턴스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콜레이션 매트릭스도 이렇게 이제 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새로운 약물 승인 가능성을 한번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새로운 약물 승인 가능성을 예측해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임상 효능 점수, 안정성 점수, 그다음에 임상 시험 규모, 바이오마커 변화율, 발생률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넣고요. 승인 가능성 예측 관련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약물 가능성 출력을 보면 상당히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낮죠. 원래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는 승인 가능성이 낮게 예상되지만 드럭 3번보다 드럭 1번이 좀 높은 승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임상 효능, 안정성, 임상 시험 규모, 바이오마커 변화율, 이상 반응률 등 이제 특성을 포함해서 가상의 임상 허가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을 구축해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약물 승인 예측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약물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승인 가능성을 예측을 했고요. 승인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약물이 이제 실패하는 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임상 효능이나 안정성 이외에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약물이 이제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려되려고 하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 평가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약물 예측, 구축한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은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한다는 거니까, 구축한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약물의 승인 가능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실제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임상시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너무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것들은 너무 힘들고, 보통 일상 지나고 2상 정도에서 어느 정도 에피커시가 나오고, 에피커시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임상이 허가될 수가 있는지 잘 이제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AI가 임상 허가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이해하실 수 있었고요.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의 기초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상 허가는 신약별 과정에서 전임상 단계와 임상 단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성공적인 임상 허가를 위해서는 철저한 전임상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과학적으로 타당한 임상시험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규제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좀 중요합니다. 윤리적 고려 사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규제 환경은 혁신적인 치료제는 신속한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좀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임상 허가 과정에 더욱 효율적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자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임상 허가는 단순한 규제적 절차가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학적, 윤리적 검증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 안전을 보호하면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클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